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산층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충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한 세대의 절반인 15년을 함께 한 차를 아직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불렸을 텐데요. 2026년, 지금 이들은 가장 스마트한 생존자로 불립니다. 자동차 평균 폐차 주기가 8년에서 15년으로 거의 2배 늘어났어요. 이게 단순한 통계일까요? 아니면 중산층의 처절한 변화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멈춘 게 아닙니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월급을 앞지르기 때문이에요. 외식, 여행, 가전, 자동차, 주거 이 5가지 영역에서 중산층이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새 차 뽑는 건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었습니다. 5년 타다가 더 좋은 모델로 바꾸는 게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더 타자 하다 10년이 넘어가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 씨 가족을 보세요. 네, 인가족인데 월급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거비 100만 원,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 30만 원, 교육비 50만 원, 식비 100만 원만 해도 이미 315만 원이 나갑니다. 아직 옷 샀거나 놀러 간 돈은 안 썼어요. 2025년 물가 상승률이 5.7%를 넘었고 식재료 값은 10년 전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삼겹살 100g이 2,500원, 김밥 한 줄이 3,700원. 이런 상황에서 새 물건 사는 건 사치가 됐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소비 심리 위축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월급은 10년 전과 비슷한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요. OECD 자료를 보면 한국 생활비 상승률이 20%를 넘었고 소득 증가율은 1.7%에 그칩니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에서 중산층은 저항을 시작한 거죠. 지갑을 닫고 욕망을 접는 게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산층이 왜 5지갑을 닫았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보고 왜 이게 불합리한 경제 구조에 대한 조용한 반항인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뒤에 숨은 메커니즘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소득과 지출의 디커플링입니다. 원래 소득과 지출은 함께 움직여야 해요. 소득이 오르면 지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균형이 맞춰지죠. 그런데 지금은 소득은 천천히 오르고 지출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중산층의 삶은 팍팍해지죠. 10년 전만 해도 월급의 30%는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도 힘들고 많은 가정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소득 증가를 앞지르기 때문이에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평균 내 2인 가구의 월 고정 지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거비가 가장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로 평균 80만 원에서 150만 원 나갑니다. 여기에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30만 원, 자동차 유지비 25만 원, 교육비 50만 원을 더하면 벌써 220만 원에서 290만 원이에요. 아직 밥도 안 먹었고 옷도 안 샀고 놀러도 안 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식비는 평균 100만 원을 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7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삼겹살 100g이 1,000원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2,500원. 김밥 한 줄이 2,500원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3,700원을 넘어섭니다. 이런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쌓여 전체 식비를 폭등시키죠. 이렇게 고정비와 식비만 합쳐도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69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고정비만 내고 나면 200만 원 남습니다. 여기서 경조사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을 빼면 진짜 남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이런 구조에서 저축은 사치이고 투자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 차 샀거나 여행 가는 건 상상조차 어렵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 가구 저축률이 5% 아래로 떨어졌어요. 10년 전 15%였던 게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고정비들이 매년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가스 요금도 뛰었고 건강보험료도 상승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랐어요. 하나하나 보면 작은 인상처럼 보이지만 다 합치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반면 월급은 어떨까요? 2024년 대비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에 불과합니다. 월 3만 5천 원 정도 올라요. 고정비 인상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나가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소득 증가가 무의미해지죠. 이게 바로 디커플링의 실체입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생활비 상승률이 지난 10년 동안 20%를 넘었고 소득 증가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일본도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 동안 비슷한 현상을 겪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고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졌죠. 한국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슷하게 미국도 포스트 코로나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15% 올랐는데 소득 증가율은 3%에 머물렀어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중산층 압박이 커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씨 가족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인 가족의 맞벌이인데 월급 합쳐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정비만 380만 원 나가요. 남는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조금 더 내고 식비 아끼고 나면 진짜 여유는 거의 없어요. 박 씨는 말합니다. 10년 전에는 새 차 바꾸고 해외여행 갔는데 지금은 그럴 엄두가 안 난다고요? 게다가 아이들 교육비가 매년 10%씩 오르니 미래를 생각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인데 어떻게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산층이 지갑을 닫은 이유입니다. 단순히 가난해진 게 아니라 불합리한 경제 구조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에요. 이제 그 결과가 중산층의 삶에 어떤 후과를 가져왔는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10년 전에는 소비가 보상이었는데 지금은 부담이 됐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죠.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중산층의 삶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새 차 바꾸고 가족 여행 가고 가전제품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소비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이 됐습니다. 통계로 보면 2010년대 소비 지출 증가율은 연사 퍼센트 정도였는데 2020년대에는 마이너스 1%에서 2%로 떨어졌어요.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 영역의 후과를 보죠. 첫째, 외식입니다. 과거에는 주말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게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아이들 손잡고 스테이크 먹고 샐러드 배서 과일 담고 케이크로 마무리하는 거요. 그런데 2025년 외식비가 평균 7% 이상 올랐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이 2023년 1만 원에서 2025년 1만 1,500원이 됐어요. 15% 상승이죠. 4인 가족 외식 한 번에 10만 원 넘어가니 이제 집밥이 대세입니다. 밀키트 시장이 매년 20% 성장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집에서 식당 요리 따라하기 영상이 넘쳐나요. 사람들은 외식을 포기한 게 아니라 대체한 거예요. 10만 원 외식 대신 3만 원 집밥 파티를 열죠. 하지만 이 뒤에는 처절함이 있어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노동이 늘었어요. 둘째, 여행입니다.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은 중산층의 연례 행사였어요. 코로나 끝난 2023년 보복 소비로 인천공항이 북적였죠. 그런데 2024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고 2025년 해외 여행객 수가 20% 줄었습니다. 이유는 비용 폭등이에요. 4인 가족 일본 쌈박 4일 여행이 2023년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입니다. 50% 상승이죠. 이 돈이면 월세 3개월치예요. 그래서 국내 여행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안 가요. 제주도 3박도 150만 원 넘으니 주말에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다음 달 생활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공포예요. 셋째, 가전제품입니다. TV 고장나면 과거에는 바로 새 모델로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리부터 알아봅니다. 유튜브 셀프 수리 영상 보고 수리비가 비싸면 리퍼 제품이나 중고를 찾죠. 스마트폰도 배터리만 교체하고 3년 더 씁니다. 세탁기, 냉장고도 고장나기 전까지 절대 안 바꿔요. 중고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당근마켓 거래량이 매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처럼 TV 고장 났는데 새로 사는 대신 수리해서 2년 더 버틴다고 하죠. 넷째, 자동차입니다. 평균 폐차 주기가 15년을 넘었어요. 15년이면 아이가 태어나 중학생 될 때까지 같은 차를 타는 거예요. 과거에는 5년 타고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마지막 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현실적인 생존 본능이 들어섰습니다. 다섯째, 주거입니다. 집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어요. 신혼 때는 빌라, 아이 생기면 아파트로 옮기고 더 넓은 평수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였죠. 그런데 사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 원을 넘었어요. 7억 원 대출 받으면 월 상환금 350만 원입니다. 거래량도 2024년 64만 건으로 평균의 66%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버텨요. 집이 꿈의 공간이 아니라 참호가 됐습니다. 이 모든 후과를 보면 2010년대 대 2020년대 비교가 극명해집니다.
과거에는 소비가 경제를 돌렸는데 지금은 소비 감소가 디플레이션 함정을 부를 수 있어요. 일본처럼 도시락 시장이 커진 것처럼 한국도 밀키트와 중고 시장이 번창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버티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과 조언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산층이 지갑을 닫은 게 포기라면 이제 그걸 미래를 위한 준비로 바꾸는 방법을요. 먼저 가장 큰 실수는 과거 사고방식에 머무르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새 차 사는 게 동기부여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대신 스마트 홀드 전략을 써야 합니다. 물건을 최대한 오래 쓰고 아낀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요. 버블이 꺼지면 현금 가진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구체적인 조언 첫 번째, 소비를 투자로 전환하세요. 외식 대신 밀키트 사서 아낀 돈으로 ETF나 주식을 사는 거예요. ETF란 여러 종목을 한데 묶은 펀드 상품으로 적은 돈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 아끼면 그걸 미국 주식에 넣어요. 2025년 한국에서 ETF 시장이 30% 성장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 씨처럼 중고차 사서 아낀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하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복리로 불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체 소비를 활용하세요. 새 가전 사는 대신 중고나 리퍼 제품을 찾으세요. N차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유예요. 새 제품 사는 순간 20% 가치가 떨어지니 그 손실을 피하는 거죠.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품질 좋은 중고를 사면 됩니다. 여행도 해외 대신 국내 캠핑이나 가까운 공원 산책으로 바꾸세요. 비용은 13으로 줄고 가족 추억은 비슷하게 쌓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배울 점이에요. 그때 사람들도 소비를 줄이고 편의점 도시락과 가정 식사로 전환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했어요. 세 번째, 비상금과 퀵 절약 습관을 만드세요. 매달 고정비를 재검토하세요. 보험은 불필요한 항목 줄이고 통신비는 저가 요금제로 바꾸세요. 무지출 챌린지를 해보세요. 과거 무지출은 그냥 안 쓰는 거였지만 지금은 아낀 돈을 투자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식 한번 포기하면 5만 원 아끼고 그걸 바로 주식 앱에 넣어요. 이렇게 하면 악순환 대신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전략은 디플레이션 함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소비가 줄면 경제가 위축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쌓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나라에서 소비 전환은 필수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이런 시대에 현금 보유가 중산층 생존 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자신을 격려하세요. SNS에 화려한 소비 사진이 넘쳐도 그 뒤에 빚이 쌓일 수 있어요. 당신의 선택은 현명합니다. 15년 된 차 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똑똑한 선택이에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갑을 닫는 게 포기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준비일까요? 정답은 후자예요. 이 조언들을 실천하면 당신도 신중산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정동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는 중산층 소비가 멈추는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산층이 외식, 여행, 가전, 자동차, 주거 5 지갑을 닫은 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경제 구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에요. 소득은 제자리인데 고정비는 계속 오르니 소비를 줄여 현금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스마트 홀드라는 이 방식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소비를 줄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선택했죠. 한국도 2025년 물가 상승 5.7%와 소득 증가 1.7% 격차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이지 마세요. 이 선택은 승리입니다. 15년 된 차 타는 당신, 집에서 요리하는 당신, 여행 포기한 당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SNS에 오마카세 인증샷, 명품 언박싱, 해외 브이로그가 넘쳐도 그 뒤에 할부 빚이 쌓일 수 있어요. 반면 당신은 빚 없이 매달 저축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 욕망을 참는 건 기적입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딱 맞아요.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아끼고 계신가요? 외식인가요? 새 차인가요? 아니면 해외여행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같은 시대를 버티는 사람들의 경험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급쟁이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을 자세히 소개할게요. 아낀 돈을 어떻게 불릴지, ETF부터 주식까지 구체적으로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